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머랭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머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늦은 밤에 긴장 많이 하고 계셨죠? 네. 자,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일단은 오늘 머랭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직접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네, 직접 겪었던 이야기고, 네. 미신이랑 합쳐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종류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이름의 중요성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개명을 한번 했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좀 의아한 일들도 되게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아서 한번 제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머랭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이게 또 가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잖아요.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시청자분들은 드라마를 보듯이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듯이 머랭님을 공격을 하거나 그런 설령 가족이라고 한들 또 막 비난하고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머랭님의 가족분들이시기 때문에 비난할 때는 조금만 순하게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머랭님? 네, 지금은 다 저한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의 비하가 섞여서 분명히 댓글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이제 완충작용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리십니다. 아이, 머랭. 저는 일단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크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시골에 종갓집이고 약간 집성촌까지 있는 엄청 큰 종갓집이에요. 그러면서 오빠가 한 명 있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오빠가 지금 4대 독자인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둘째도 어르신들 쪽에선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저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오빠가 태어났을 때는 진짜 엄청 비싼 학수령 같은 데 가가지고 이름도 진짜 막 신중하게 짓고 이랬는데, 제가 출생을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이름을 안 지어주셔가지고 부모님이 급하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아빠 성함이 멋돌머고 엄마가 성함이 멋돌비면은 그냥 그걸 섞어가지고 똘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부모님 이름 하나하나씩. 네네,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서. 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한자가 각각 따로니까 이름 해설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빛이 되어라, 뭐 재물을 많이 받아라, 네. 이름풀이를 하면 그런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이어지지도 않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억난 게 3살 때부터거든요. 예. 그때부터 조금 애기한테는 겪기 힘든 그런 걸 많이 겪어가지고 그때부터의 기억이 있어요. 오. 일단 기본적으로 오빠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연년생인데, 제가 둘째기도 하지만 동생도 여동생이어서 결국 엄마 아빠 이름을 섞어서 지었긴 했거든요. 근데 저만 유달리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었을 때 집에는 부모님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고, 친할머니, 그리고 증조할머니까지 계셨는데 증조할머니가 되게 오래 사셨어요. 101세까지. 근데 이제 그쯤 되면은 치매 걸리거나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만 알아보고 저만 괴롭히셨어요. 오히려 막 3대 독자, 4대 독자인 아빠랑 오빠는 못 알아보시는데 저만 하도 쫓아다니고 괴롭히셔가지고, 제가 시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옛날에는 대문이 없었어요. 대문이 없고 막 창고 같은 데 각각 있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걸어다니기 힘드시니까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다니시는 게 있었는데 그걸로 되게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엄청 몸집이 작았을 때니까
옆집 창고에 들어가서 커다란 소쿠리 같은 게 있어요. 지프로 맨. 근데 그걸 덮고 숨었는데 진짜 저를 빨리 찾아내시더라고요. 거기서 절 찾아내서 그 소쿠리 위에서 맞아본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한테만 하시니까 제가 오죽하면 집안에 있는 어렸을 때는 2층 침대 같은 것도 쓰잖아요. 네. 그 2층 침대에 제가 맨 밑바닥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거기를 찾아서 막대기로 찌르고 때리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그 앞에 바로 1층 침대에 오빠가 누워있고 여동생은 2층 침대에 올라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저만 진짜 쥐잡듯이 잡으셨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원래도 일단은 별로 동생 취급, 언니 취급을 안 했던 오빠랑 동생인데 점점 저를 더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저를 따돌리고 뭐 놀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저를 아예 안 데려가고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없으셨을 때는 근데 할머니도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는 저는 그냥 거의 집 밖에 쫓겨나 있었어요. 네. 오빠랑 동생이랑 할머니 주도하에. 그냥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 오던 날이든 그냥 문 잠궈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오랜 시간 시달렸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시달렸으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도 소심해지고 뭘 하면 무조건 뭐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남들이 다 잠든 시간이면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부엌으로 가서 들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예. 근데 그게 되게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네. 그냥 목까지 가져다 댔다가 죽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살아있는 게 더 나은가?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매일 하면서 거의 한 몇 년을 그렇게 주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채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들의 괴롭힘도 괴롭힘인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오빠가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러면은 너는 옆에서 오빠를 안 보고 뭐 했냐 하고 제가 맞아요. 그리고 동생은 자기가 뭐 저질러 놓고 제가 동생을 안 돌봤다는 이유로 아빠한테 맞고. 아이고, 억울해라. 네, 진짜 많이. 근데 하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맨날 저를 따돌리는데도 붙어서 안절부절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다쳐버리면 내가 맞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크게 제가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시골에 가면 다들 문이 나무로 된 창고를 아실 거예요. 90년대 중반 후반 때쯤이었으니까. 근데 그때가 동생이 자기가 놀다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쇠막대 같은 걸 어디서 가져와서 놀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눈을 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옆에서 위험한 거 가지고 노는데 안 말렸다고 저를 한밤중에 그 창고에 가두신 거죠. 엄마. 근데 창고 안에 들어가면은 온 사방의 벽에 귀뚜라미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이고 소리도 시끄러운데 그 사이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창고 물건들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막 이사할 곳이나 집을 찾을 때 높은 곳 아니면 안 가고 벌레 나오면 바로 이사를 가요. 오.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어렸을 때여서 제가 정확하게 몇 시간 이렇게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 되게 어두웠어요. 어둡고 네. 귀뚜라미가 잔뜩 있고 걔네들 게다가 팔짝팔짝 뛰잖아요. 곱둥이 같은 애들이네. 네. 귀뚜라미가 팔짝팔짝 뛰니까 문도 못 두드려요. 꺼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문 옆에 붙어있는 귀뚜라미들이 다 난리가 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네. 솔직히 뭐 가벼운 접촉 교통사고는 거의 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다 안 나는 정도고 어느 정도냐면 그냥 골목길을 오빠랑 같이 집에 가면서 걷고 있는데 되게 좁은 골목길인데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골목길이잖아요.
그런 골목길에서 옆에서 걷고 있다가 앞에 오빠가 저보다 더 크고 앞에 있었는데 그 차가 지나가 백미러로 절 치고, 그리고 심했던 거는 학교 앞에 정문에 서 있는데 친구랑 저랑 같이 서 있었는데 어떤 봉고차가 후진하다가 저를 받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친구랑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분명 친구랑 저랑 겹쳐서 가고 있었는데 그 차가 저를 받고 제 자전거랑 같이 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짜 교통사고가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게요. 아이고. 그거 말고도 뭐 횡단보도에 한 10명의 사람이 같이 서 있었고, 위에서 옛날에 그냥 전기줄 말고 유선이 도입될 때, 유선 전기줄이 도입될 때 한참 그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걸 봤을 때도 제가 좀 저거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고 서 있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위에 분 실수로. 그게 그대로 제 코에 와서 박았어요. 다른 어른들이 다 많았는데. 근데 이게 한번 친구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봉고차에 있었다가 저만 맞은.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실 귀신을 본다. 근데 그게 횡단보도니까 거기 위에 신호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신호등 위에 어떤 애가 앉아있는데 너를 보고 있다. 너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그 친구가 좀 그렇잖아요. 귀신 본다는 것도 솔직히 제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됐었지만 배척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애가 귀신 본다는 소문이 그냥 네. 전교에 쫙 돌아버린 거죠. 막 귀신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같다라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귀신을 본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애니까 애들이 네. 다 안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슬슬 피하면서 결국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전학을 가서 몰라요. 모르는데 그 애가 한 번 너 여기서 조심해라고 했던 그 신호등의 그 전깃줄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너무 아프고 일단 너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약간 그래 또 당할 때가 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병원에 가고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그냥 계곡 같은 데를 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3학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네. 근데 그 전날에 비가 엄청 많이 오기는 왔었는데 그 다음 날에 친가 쪽이랑 외가 쪽 친하신 분들이랑 다 함께 계곡을 가기로 이미 약속이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계곡을 갔는데 폭포가 떨어지는 옆에 있는 계곡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물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위에 앉아가지고 물장구만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감았다 떴는데 제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은 것도 아니고 무릎까지 돌이 닿을 때까지 앉고 그냥 물장구만 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민 것도 아니에요. 민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그 폭포 있는 쪽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눈을 딱 감아서 떴는데 제가 어떤 돌 하나를 자꾸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원래도 저를 좀 냉대를 하는 가족들이긴 했는데 그날은 너무 놀랐나 봐요. 다들 달려오고 있었어요. 달려오고 있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제가 그때 물에 아예 안 들어가려고 바지도 청바지 같은 거 입었었거든요. 그게 물 먹으면 엄청 무거워지는 바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혼자 쑥 올라왔어요, 거기서.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들었는데 그거는 너 조상이 한번 도와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저는 아무도 모르는 새에 빠졌고 어느새 나는 돌을 잡고 있었는데 진짜 그냥 물 위에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진짜 누가 밑에서 진짜 발을 받쳐서 쑥 빼내주는 느낌으로 제가 딱 올라왔거든요. 그 돌 위로. 그러고 나서 엄청 혼났죠.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 강이 있고 강 위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면은 제가 자전거를 저도
저한테는 자전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친구 집 가서 친구 집 자전거를 혼자 연습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뗀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도 되게 잘 배워가지고 잘 타고 다녔는데 그 자전거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그냥 진짜 매끄러운 길이었거든요. 휘청거리면서 그 난간에 부딪혀서 거기 밑으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진짜 쭉 일자로 잘 가고 있었는데 뭐가 탁 걸려서 탁 밀친 것처럼 제가 좀만 키가 더 컸으면은 강에서 바닥까지가 거의 한 50m? 그 정도 되는데 거기로 그냥 곤두박질 칠 뻔하기도 하고 바다 같은 데 가면은 저희한테는 구명조끼랑 튜브를 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안 밀려나가는데 제가 계속 저 멀리 그물 원래 못 나가게 막아놓는 바다에 그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로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희한하게 구명조끼가 벗겨진 거죠. 그리고 그 튜브도 제가 분명 잡고 있었는데 그냥 쑥 빠진 거예요. 같이. 근데 진짜 다행히 그때 옆에서 저 혼자 멀리 둥실둥실 계속 떠내려가는 걸 본 휴가 나온 군인분들이 계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네,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저 구해서 다행히 바닷가로 나왔고 제가 그 뒤로는 바다에 절대 안 들어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를 냉대를 하고 있지만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그냥 원래는 좀 종갓집이면은 불교도 믿을 법한데 아빠는 완전 마이웨이 성격이셔가지고 아예 무교셨고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외가 쪽에는 다 목사님 아니면은 권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다 교회에 다녀서 이런 미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제가 하도 그런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왜냐면 이제 교통사고나 전기줄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다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사건 사고가 많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으셨는데 어느 날 그냥 컴퓨터 하다가 인터넷에 광고처럼 뜨는 배너에 이름풀이라고 돼 있는 걸 보셨었나 봐요. 이거는 제가 개명을 하고 나서 들은 얘기긴 하거든요. 저한테 그냥 갑자기 너 개명할 거야 이러고 그냥 제가 개명을 당한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월요님이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는 몰랐죠 당연히 그런 걸. 그냥 부모님이 와서 엄마가 와서 너 개명할 거야 이러고 그게 뭐지? 개명이 뭐지? 막 이러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엄마가 읽었던 게 원래 그런 인터넷 이름풀이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거나 안 좋으면 안 좋다 아니면 좋으면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약간 풀이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난 날이 3월 19일이라고 윤달이에요. 근데 윤달도 20년에 한 번씩 원래 제 생일이 돌아오는 그런 윤달. 윤달 중에서도 되게 주기가 긴 그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싹 다 입력하고 제 이름풀이를 했더니 얘는 온갖 사건, 사고 다 당하고 20살에 단명할 거다 라고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름풀이를 보고 엄마 아빠도 약간 충격을 받긴 하신 거죠. 왜냐면 이게 증거가 없었으면 이때까지 당한 일이 없었으면은 야, 뭔 소리야 이러고 말았을 건데 제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풀이를 하면서 제 동생도 엄마 아빠 이름을 하나씩 따서 지은 거잖아요. 그냥 제 동생도 이름풀이를 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개명을 하게 되면서 진짜로 정말 이상하게 개명하면서 교통사고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사고 안 당하는구나 이제. 네. 물도 제가 바닷가는 안 들어가지만 계곡에서는 그래도 한 번에 살아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계곡 같은 데 가거나 이런 거는 정말 좀 그나마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개명하고 나니까 갑자기 부모님 태도도 달라지고 오빠 동생도 갑자기 철든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 너무 이상했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꾼 게 하나 있는데 개명 직전까지 예? 저희 집이 골목길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큰 집이었어요. 집성촌이다 보니까. 근데 저 멀리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꿈을 꿨던 것 같은데 네. 발자국 소리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꿈에서. 오. 근데 그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이 되게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남자들 포마드라고 하는 진짜 머리를 왁스로 싹 다 뒤로 까고 흰 셔츠에 까만 바지에 까만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예. 근데 대신 얼굴이 진짜 그냥 A4 용지처럼 하였어요, 엄청. 엄청 하얗고 이 사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굴이 일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예. 눈도 점점 커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그 일그러지는 게 어떤 일그러지냐면 진짜 미친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을 때처럼 일그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한두 번 꾼 게 아니라 몇 년을 간격으로 계속 꾸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저한테 신경을 안 써줬기 때문에 뭐 꿈 얘기나 이런 거 할 그런 것도 안 됐고, 그래서 저만 그냥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 거의 다 와갈 때쯤 이제 저희 집 골목 입구에서 저희 집까지 집 안까지 제일 긴 골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 앞에 그 사람이 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때는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다고 했었잖아요. 얼굴이 점점 흥분으로 가득 차가지고 빨개진 게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너무 무서웠는데 개명 신청을 하는데 옛날에는 좀 개명이 빨리빨리 되기는 해도 그래도 한 일주일? 2주일이었나 그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발걸음이 좀 다급해진 거예요. 그 개명하기 전까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저희 머리맡에 창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름이면은 그때는 밤에 창문 열어놓고 방충망만 닫아놓고 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개명을 하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개명한 이름을 받은 날 꿈에 진짜 그 방충망을 얼굴로 뜯을 기세로 쑥 나와가지고 저를 엄청 노려보면서 엄청 열받아 한 게 보였거든요. 예. 엄청 열받아 하면서 다 됐었는데 이러고 그 뒤로는 꿈을 안 꿨었어요. 이거를 아무한테나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예. 이런 꿈을 꿨다는 소리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지금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예요. 오, 그럼 여기서 처음 얘기하신 거네요. 네, 여기서 진짜 완전 처음 얘기한 거예요. 부모님도 네. 제가 그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를 모르세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때 76세? 그 정도 되셨는데 그 전에 이미 증조할머니는 101세 때 돌아가셨고 친할머니가 76세 정도 때 제 기억으로는 치매랑 중풍에 걸려가지고 몸이 계속 안 좋고 당뇨도 있고 합병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아침에 제가 너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복도로 나갔거든요. 방문을 열고. 네. 근데 할머니가 복도에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다 깨우고 아빠도 엄청 슬퍼하시고 이러면서 저희가 장례식을 치르는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증조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저는 좀 기뻤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네. 다들 없어졌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매일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들은 매일 집에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저희가 유치원 가기 전까지 매일 집에만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기간 동안을 다 그 괴롭힘에 당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그게 제일 억울했던 게 하나가 동생도 똑같이 여잔데 이상하게 친할머니가 맨날 외출할 때면은 동생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엄청 아끼면서 데리고 다녔어요. 네.
근데 저한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거든요. 오죽하면은 진짜 몸이 다 커가지고 그 유모차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할머니가 나를 한 번이라도 그 유모차에 태워서 같이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돌아가시니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날 괴롭힐 수 있는 건 오빠랑 동생밖에 없구나. 할머니들은 사라졌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도 맞으면서 차별하면서 당하면서 커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장례를 다 지내고 집에 와서 잤는데 갑자기 꿈을 하나를 꿨어요. 꿈을 꿨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꿈에. 꿈에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진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임자한 얼굴로 저한테 밥 차려주신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할머니가 한 번이라도 살아 생전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챙겨줬으면은 예. 아, 이게 할머니가 마지막에 나한테 인사를 하려고 오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는데 전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진짜 무슨 수저에 진짜 비빔밥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비빔밥이었고 그거를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어리지만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친절했던 적이 없는데 게다가 내 밥을 챙긴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고 안 먹겠다고 했는데 진짜 갑자기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잡고. 근데 제가 진짜 끝까지 고개 안 돌리고 버텼거든요. 잘하셨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그 꿈을 다 크고 나서 알게 돼요. 죽은 사람이 주는 밥을 먹으면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걸. 맞아요. 저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예. 아니, 살아 생전에도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왜? 죽을 때 나를 데려가려고 했구나.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유, 참. 이제 아유. 괜찮아요. 잠깐만, 머랭님. 네. 아유, 이게 얼마나 말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쵸. 이제 이게 꿈이고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것도. 이게 웬만해서 그러니까 저희 또 방송이고 이런 쪽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 맞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서는 이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맞아요. 네, 물 한 잔 드세요. 물 한 잔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머랭님 이렇게 울컥하시고 눈물이 나시고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네, 좀 진정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신 거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 싶었다 네. 거기서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할머니를 되게 끔찍하게 아끼셨어요. 네. 정말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교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절을 한번 찾게 된 거예요. 할머니 49제 치르기 전에 그 할머니한테 절이라도 가가지고 공양을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절에 가자마자 그 절에는 딱 큰 스님 한 분만 계셨어요. 큰 스님 한 분에다 다른 보살님이라고 하는 그 시주 하시는 네.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밥 챙겨 드리고 같이 공양 드리고 하는 진짜 그런 절이었거든요. 어떻게 거기까지 알아서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빠도 소개로 가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때가 개명한 후거든요. 개명한 후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스님이 절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어이구.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온 가족이 다 가잖아요. 처음 절을 가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절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전 당황을 했어요. 그때도 초등학교 고학년이긴 하지만 그때도 되게 어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저러시지? 그런데 갑자기 제 손을 가까이 와서 잡더니 혼자서 얼마나 속으로 삭혀서 울었냐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너 대신 울어주는 거라면서 왜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울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막 울음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 거니까. 응. 게다가 제가 맨날 밤에 그때는 다 한 방에 있었어요. 엄마, 아빠, 오빠, 예. 여동생. 왜냐면 옛날 집이어가지고
그런데 종갓집은 그 옛것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수가 늘어나도 따로 방을 이렇게 내주기에는 네.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방 따로, 증조할머니 방 따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자는 엄청 넓은 방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밤마다 사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거든요. 다 잠들면은. 근데 거기서 목소리를 내면은 안 되니까 혼자서 그 이불 덮어 쓰고 운 걸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는 울 때, 그 뒤로도 울 때는 소리 내서 운 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소리 지르세요. 무조건. 그냥 울고 지져버리세요. 만약에 울 일이 생기면. 아시겠죠? 네. 근데 그게 되게 버릇이 돼서 그렇게 못했는데 갑자기 스님이 울다가 내가 너 대신 소리 내서 울어주겠다 하면서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당황하죠.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 동생도 그렇고 갑자기 처음 보는 스님은 울고 있지 나도 갑자기 울지 이러니까 그게 약간 좀 한바탕 지나가고 나서 스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이름 잘 바꿨다. 이름 잘 바꿨고 네가 이때까지 당한 일들은 사실 이름을 바꿔도 처음에 가진 그 이름의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아무리 좋은 걸로 했어도 처음 가졌던 이름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사고를 안 당하는 것 뿐이지 좀 그런 신체적인 사고 말고 그래도 좀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다 했잖아요. 그때 제 손, 여자는 왼손을 보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손금을. 손금을? 오. 네. 근데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띄워주셔도 되는데 이게 그 생명선이 본인 손금인데 이거 띄워드려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생명선이 한번 끊어졌다가 이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손금을 못 봐서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손금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아무리 짧아도 그냥 짧은 거 하나 있거나 긴 거 하나 있거나 이런데 저는 진짜 미약하게 짧게 하나 있고 거기에서 갑자기 줄기가 하나 살짝 거기 사진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명선을 다시 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면 20살에 단명할 운명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생명선이 연장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때까지 제가 당한 거를 부모님이랑 오빠랑 동생이 제가 얘기하니까 깨달았어요. 계명을 하기 전에 저한테 했던 짓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날 자기들이 나를 때렸고 나를 어떻게 대했고 나를 왕따를 시켰고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그날 기억을 다 한 거예요. 예. 저는 근데 거기서 너무 더 어이없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색되지? 오빠 동생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 왜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아빠한테 오빠나 동생이 체벌 받는 걸 보기는 했는데 저희 엄마는 진짜 누굴 한 대도 때려보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네. 정말로. 근데 진짜 유일하게 집에서 제가 맞았어요. 그때 창고에 갇힐 때. 창고에 갇힐 때 제가 울면서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데 제 뺨을 때리셨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온 가족 중에 모든 사람에게 맞아본 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맨날 저 괴롭히면서 때리고 동생은 어렸을 때 저한테 자기 입을 덮었다고 허벅지 눈 적도 있고 그리고 막 제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빠나 엄마나 다 저한테 간식을 잘 안 사줬거든요. 예. 용돈도 거의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저금통에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다 턴 거예요. 오빠나 동생 중 한 명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 들었던 제일 섭섭했던 말이 네가 써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네가 꺼내서 써놓고 잊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을 못하냐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 너는 지금 우리 가족 중 한 명을 도둑놈으로 몰고 싶어서 아침 밥상머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돈에 대해서 약간 마음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 범인은 그날 밝혀졌어요. 네. 여동생이었다는 걸. 아이고. 자기가 그랬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울고 오빠랑 동생은 아직 그래도 철이 덜 든 상태지만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네. 그날 모든 마음의 응어리가 좀 많이 풀어졌었죠. 많이 풀어졌었고 그 뒤로 지금은 저한테만 엄청 끔찍하게 하세요. 아, 부모님이? 네,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랑 여동생도 제 생일이 5월 10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종갓집에는 제사가 1년에 20번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5월 달에 제사가 하나 있었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다가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저희 부모님이 다 교직에 계셔가지고 그 스승의 날도 같은 달에 있고 이래서 저는 생일 파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피자집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피자 뭐에서 난생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너무 미안하셨나봐요. 오빠랑 여동생은 서로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생일 날만 되면은 오빠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꼭 저한테 뭐든 다 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참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나한테 한 짓을 다 잃은 것도 되게 신기한데 네. 갑자기 날 이렇게 아끼는 것도 되게 불편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안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끔찍하게 아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불편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성인이 되고 나서 바로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예 기숙사 생활하고 대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하고 네. 제가 간호 쪽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 간호사여가지고 그냥 취업이 제일 잘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병원에서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저는 바로 대학교 마치자마자 그냥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초반에는 간호사들 쉬는 날 있으면은 막 집에 가면 다들 바쁘잖아요. 네. 특히 신규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다들 집에 가기 바쁜데 저는 맨날 저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차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뭐 처음에 스님이 얘기하셨을 때도 저는 근데 이름뿐만이 아니라 네. 제가 전생에 업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까진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그때 제 손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한테 너는 무조건 남한테 봉사하거나 말로써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크게 저한테 진로를 결정하는데 그런 건 아니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네요. 간호사라는 그런 직업 자체가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저는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없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힘든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고 그 성장 과정 속에서도 모난 부분도 없었고 머랭님은 굉장히 선하게 잘 자라셨다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그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많이 깎이기도 깎였고 그 좁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다 교직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 모든 선 안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쁘게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일탈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그건 머랭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랭님이 좋으신 분이고 일탈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 하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제 시작 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이게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네, 맞아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 가족분들을 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그건 좀 아니라고 제가 봤던 거는, 어떠한 나쁜 행동을 했건, 무언가를 했건, 머랭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원래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내가 뭐 내 남편을 흉을 보거나 아니면 뭐 흉을 봐도 나만 욕할 수 있지 넌 욕하지 마. 좀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가족의 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머랭님 정말 힘든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네. 잘 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웃을 일만 있으실 거고 행복하실 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머랭님께서 중간에도 많이 울컥하신 이야기였고, 그만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분노도 느꼈을 거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뭐 자극적이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손금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뭐 손금 때문에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